대부분의 정원사들은 잡초와 싸우고 조금만 방치해도 죽어버리는 채소들을 애지중지하며 일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죽음에서 돌아오는 식물들이 있죠. 저는 이들을 좀비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번식합니다. 가뭄과 서리를 비웃죠. 한 번만 심으면 정원에 영원히 출몰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 여러분이 물 주는 것을 잊든 말든, 씨를 다시 뿌리든 말든, 매년 여러분을 먹여 살릴 15가지 식물을 소개합니다. 자, 시작해보죠. 카르두는 마치 아티초크와 엉겅퀴가 만나 근육을 키운 듯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지중해 채소지만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수세기 동안 주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죠. 식용 부위는 두꺼운 입자루입니다. 맛은 아티초크 심장 부분보다 더 강렬하고 약간 쌉쌀합니다. 수확 몇 주 전에 줄기를 감싸 빛을 차단하는 연백 처리를 하면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쓴맛이 줄어듭니다. 그 후 찌거나 튀기거나 스튜에 넣어 먹습니다. 하지만 카르둔이 이 목록에 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화한 기후에서 카르둔은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섭게 씨를 퍼뜨립니다. 한 식물이 수천 개의 씨앗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 씨앗들은 봄에 발아하여 여러분이 심지도 않은 새로운 작물을 갑자기 선사합니다. 또한 카르둔은 이블번, 내한성 구역, 존에 7 이상에서는 다년생으로 자람으로 씨를 뿌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매년 더 크고 튼튼하게 계속 자라날 뿐이죠. 카르둔은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소를 함유한 몇 안 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치즈 제조업자들은 말린 카르둔 꽃을 렌넷 대용으로 사용하므로 식재료와 치즈 제조 도구를 동시에 키우는 셈입니다. 단점은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 자란 카르둔은 높이와 너비가 1.5m, 5피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지만 공간이 있고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식물을 원한다면 카르둔이 제격입니다. 아마란스는 아즈텍 사람들에게 신성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꿀과 사람의 피에 섞어 의례용 떡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종교적 중요성 때문에 이 작물을 금지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아마란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아마란스는 인간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물 중 하나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씨앗의 약 14%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리 아마란스에는 곡물에 흔히 결핍된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들어 있습니다. 잎이 또한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비슷한 맛이 나며 비타민 A와 C,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아마란스 한 그루는 최대 10만 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식물에서 10만 개의 씨앗이 나옵니다. 이 씨앗들은 가을에 떨어져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빽빽한 융단처럼 발아합니다. 아마란스는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저절로 자라난 녀석들을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열기와 가뭄을 비웃습니다. 아마란스는 다른 작물들이 시들어가는 중앙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기후에서 진화했습니다. C4 광합성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햇빛과 물을 성장에 활용하는 효율이 극도로 높다는 뜻입니다. 토마토가 섭씨 38도, 화씨 100도의 폭염 속에 시들어갈 때 아마란스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빨간색이나 보라색 잎을 가진 관상용 품종과 거대한 씨앗 머리를 가진 곡물용 품종이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공격적으로 씨를 퍼뜨리며
모두 식용 가능합니다. 씨앗은 쌀처럼 익히거나 팝콘처럼 튀기거나 가루로 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아마란스의 고산지대 사촌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에서 5천년 넘게 재배되어 왔습니다. 잉카인들은 이를 어머니 곡물이라 불렀습니다. 아마란스처럼 퀴노아도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씨앗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며 철분, 마그네슘,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이것만 먹고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퀴노아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강인합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토양 속에서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발아하면 퀴노아는 빠르게 자랍니다. 약 90일이면 수확할 수 있으며 한 그루에서 한 컵 이상의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퀴노아의 흥미로운 점은 새와 곤충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으로 자연 코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쓴맛을 없애려면 요리 전에 퀴노아를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쓴맛 덕분에 야생 동물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새들이 해바라기를 쪼아 먹는 동안 퀴노아는 무시당하죠. 또한 퀴노아는 아마란스보다 추위에 더 강합니다. 가벼운 서리를 견딜 수 있으며 일부 품종은 생육 기간이 짧은 북방 기후에 맞게 개량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사신다면 퀴노아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정원에서 매년 스스로 씨를 뿌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호박은 퇴비 더미에서 자라나는 최고의 자발적 식물입니다. 11월에 재고랜턴을 퇴비 더미에 던져두면 6월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덩굴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박씨는 소화 과정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동물들은 열매를 먹고 멀리 이동해 다른 곳에 씨를 배설합니다. 그 씨앗들은 위산, 토양 미생물, 열기, 추위, 그리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호박을 퇴비에 버리면 과육은 썩지만 씨앗은 겨울 내내 버티다 봄에 발아합니다. 퇴비 더미의 호박은 의도적으로 심은 것보다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비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흙이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덩굴은 빠르게 자라고 어디든 뻗어나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호박의 또 다른 장점은 저장성입니다. 수확 후 껍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햇볕에 말려 제대로 숙성시킨 호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저장되는 식재료인 셈입니다. 공째에 가장 가까운 음식이죠. 모든 호박 품종이 씨를 잘 퍼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배종은 종종 이상한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고정종 KJ 헤irloom이나 개방 수분형 품종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자손들조차 보통은 먹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낯설지 몰라도 여전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순무는 구식이고 지루하다는 평판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순무는 생존식품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순무는 곡물 수확이 실패했을 때 농민들을 살린 식량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급로가 끊긴 영국에서도 주요 식량원이었습니다. 뿌리는 당연히 먹을 수 있지만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무 잎은 기를 수 있는 잎 채소 중 가장 영양가가 높은 것 중 하나로 케일보다 칼슘이 많고 비타민 A, C, K가 풍부합니다. 미국 남부에서 순무 잎은 별미입니다. 햄혹이나 베이컨과 함께 요리하면 흙내음과 철분, 그리고 생존의 맛이 납니다. 만약 순무를 수확하지 않고 꽃을 피우게 두면 추대,
씨꼬투리가 생깁니다. 이 꼬투리도 어리고 부드러울 때는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 후 식물이 씨앗을 떨어뜨리면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발화하여 더 많은 순물을 얻게 됩니다. 순무는 성장이 빠릅니다. 이른 봄이나 늦여름에 심으면 40-160일 안에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위에 강하며 일부 품종은 서리를 맞으면 더 달콤해집니다. 스스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정원 어딘가에서 항상 순무가 자라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결은 매년 몇 그루를 꽃 피우게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무를 모두 뽑아버려 이 순환을 끊습니다. 두세 그루만 씨를 맺게 두면 영원히 스스로 자라나는 순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루콜라는 스스로 씨를 뿌리는 정원으로 가는 입문용 식물입니다. 쉽고 빠르며 한 번 정원에 들어오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루콜라는 씨앗에서 샐러드용으로 자라기까지 약 3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잎을 잘라내면 다시 자라납니다. 무시해도 계속 자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루콜라는 꽃대를 올리고 보라색 맥이 있는 흰 꽃을 맺습니다. 벌들이 이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면 꽃은 씨꼬투리가 됩니다. 이 꼬투리가 마르고 터지면서 사방으로 씨앗을 발사합니다. 늦여름이 되면 보도블록 틈새, 다른 채소 일항 사이, 퇴비더미 등 여기저기서 루콜라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작고 가벼워 쉽게 퍼집니다. 다 자란 루콜 한 그루는 수천 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루콜라의 풍미는 자랄수록 강해집니다. 어린 잎은 순하고 매콤합니다. 오래된 잎은 고추냉이와 검은 후추를 섞은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싫어하고 어떤 이들은 좋아하지만 어쨌든 노동력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 식량입니다. 루콜라는 또한 많은 기후에서 겨울 작물이 됩니다. 서늘한 날씨에 발화하여 가을 내내 자라며 온화한 겨울에는 시즌 내내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름 정원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루콜라는 여전히 푸릅니다. 치커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식물 중 하나인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커리 뿌리를 커피 대용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운 치커리 뿌리는 미국 남북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커피에 여전히 사용됩니다. 뿌리는 또한 어릴 때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쌉쌀한 설탕 담근 맛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잎에 있습니다. 치커리 잎은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 샐러드에 사용되며 품종에 따라 라디치오나 카탈로냐라고 불립니다. 맛은 쓰지만 그 쓴맛이 요리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식물을 덮어 빛을 차단해 연백 처리를 하면 쓴맛이 줄어들고 잎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치커리는 공격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일단 생기면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밝은 파란색 꽃으로 덮인 키 큰 꽃줄기를 올리는데 이는 채소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파란색 꽃 중 하나입니다. 이 꽃들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더 많은 치커리가 자라납니다. 야생 치커리는 북미 전역의 길가에서 자랍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겠지만 정체를 모르셨을 겁니다. 그 똑같은 식물을 정원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야생에서와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나타나서 수확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흰명아주는 기술적으로는 잡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보다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가 더 많습니다. 북미 전역의 원주민들은 이를 녹색 채소로 수확했습니다. 초기 유럽 정착민들은 이를 피그위드라고 부르며 가축에게 먹였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는 스스로 먹기도 했습니다. 매년 심지 않아도
정원에 나타납니다. 씨앗은 토양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발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갑자기 흰 명아주가 빽빽하게 들어차게 되죠. 어린 잎과 부드러운 줄기 끝은 생으로나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고소한 시금치 맛입니다. 오래된 잎은 질겨지지만 여전히 요리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루가 최대 7만 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어 매우 쉽게 퍼집니다. 흰명아주는 또한 동적 축적가로 토양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 잎에 농축합니다. 식물이 죽거나 베어내면 그 영양분은 표토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공짜 비료 공장인 셈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흰명아주에 수산이 포함되어 있어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히면 수산 성분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양을 먹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순수 관상용 식물이지만 한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꽃가루, 매개자 때문입니다. 코스모스 꽃은 벌, 나비, 그리고 진딧물을 잡아먹는 꽃 등의 같은 유익한 곤충을 불러들입니다. 코스모스로 가득 찬 정원은 곤충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며 이는 채소의 수분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해충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는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꽃 자체도 식용이 가능합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달콤하며 샐러드나 케이크 위에 올리면 아주 예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씨를 스스로 뿌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한 해살이 풀이지만 씨를 워낙 공격적으로 뿌려대서 마치 다년생 식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 그루에서 수백 개의 씨앗이 나옵니다. 가을에 떨어진 씨앗은 겨울을 버티고 봄에 발아합니다. 몇 년 안에 정원 곳곳에서 코스모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의 파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합니다. 척박한 토양, 열기, 가뭄, 그리고 방치도 견뎌냅니다. 한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피웁니다. 정성 들여 심은 한 해살이 꽃들이 죽어가는 동안 코스모스는 번창합니다. 코스모스의 고향인 멕시코에서는 들판과 길가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그 강인함이 여러분의 정원에서도 그대로 발휘됩니다. 쇠비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초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식물이지만 그 어떤 잎이채소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잡초입니다. 또한 비타민 A, C에는 물론 마그네슘, 칼슘, 칼륨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육식물이라 두껍고 살이 많은 잎과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살아남는 것이지요. 상추가 시들어갈 때 쇠비름은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새콤하며 아삭한 식감을 가집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시금치처럼 익혀 먹거나 절이거나 스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쇠비름은 흔한 채소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베르돌라 가스라고 불리며 스튜와 타코에 쓰입니다. 쇠비름은 씨를 아주 많이 뿌립니다. 한 그루가 5만 개 이상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먼지처럼 아주 작아서 어디로든 퍼집니다. 또한 토양 속에서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어느 해의 쇠비름을 다 뽑아버려도 이듬해에 휴면 중이던 씨앗에서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잎이 작고 땅을 기며 자라는 야생 쇠비름과 잎이 더 크고 위로 곧게 자라는 재배용 쇠비름입니다. 둘 다 씨를 잘 뿌리고 식용이 가능합니다. 재배용 품종은 잎이 더 커서 수확하기가 쉽습니다. 레드 오라치는 제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산시금치라고도 불리며 시금치 대용으로 수세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 재배되어 왔습니다. 잎은 진한 붉은색에서 보라색을 띠어 식용은 물론 관상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샐러드에 색감을 더하거나 시금치처럼 요리해 드세요. 맛은 순하고 약간 흙내음이 나며 다른 채소들이 가진 쓴맛이 전혀 없습니다. 키가 1.8m까지 자라며 거대한 씨앗 머리를 만듭니다. 그 씨앗 머리에서 수천 개의 씨앗이 떨어져 다음 해 봄에 발아합니다. 오라치를 한 번 심으면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늘한 계절 작물로 다른 채소들이 고전하는 봄과 가을에 잘 자랍니다. 가벼운 서리를 견디며 시금치가 꽃대를 올리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라치는 염분에도 강합니다. 해안가에 살거나 알칼리성 토양인 지역에서도 다른 채소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오라치는 잘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산시금치인 것이죠. 거칠고 고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자라니까요. 잎의 붉은 색소는 비트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화합물인 베타라인에서 나옵니다. 이 색소는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식물에서 영양과 약을 동시에 얻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상추는 애지중지 길러야 합니다. 서늘한 날씨, 지속적인 수분 공급, 그리고 열기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패턴을 깨는 고정종 품종들이 있습니다. 오크리프, 블랙시디드, 심슨, 디어텅은 꽃을 피우게 두면 스스로 씨를 잘 뿌리는 고정종 상추들입니다. 비결은 일찍 심어서 겉잎을 수확한 뒤 한두 그루는 씨를 맺게 두는 것입니다. 상추는 작은 노란 꽃들로 덮인 키 큰 꽃줄기를 올립니다. 이 꽃들이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가을이나 이듬해 봄이 되면 정원 곳곳에서 상추 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종 품종들은 현대적인 상추들보다 열기에도 더 강합니다. 더운 날씨에 꽃대가 올라오긴 하지만 훨씬 늦게 올라옵니다. 덕분에 더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죠. 고정종 상추의 또 다른 장점은 맛입니다. 현대 상추는 운송과 유통 기한을 위해 개량되어 대부분 수분 덩어리입니다. 고정종 품종은 때로는 쌉쌀하고 때로는 고소하며 아삭한 양상추보다 항상 더 풍미가 넘칩니다. 일찍 꽃대를 올리지 않거나 민달팽이에게 먹히지 않은 가장 좋은 개체에서 씨앗을 받으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정원 환경에 적응한 상추 품종을 육종하는 셈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조건에서 가장 잘 자라는 품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살씹히는 오이스터 플랜트라고도 불립니다. 살씹히는 이제 거의 아무도 기르지 않는 뿌리 채소인데 이는 참 아쉬운 일입니다. 해산물 맛이 나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길고 얇은 설탕 당근처럼 생겼습니다. 요리하면 사람들이 굴과 비슷하다고 묘사하는 맛이 나는데 그래서 이름이 굴식물입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달콤하며 식감은 익힌 굴이나 아티초크 심장과 비슷합니다. 살씹히는 1800년대 유럽 정원에서 흔했습니다. 그러다 성장이 느리고 수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바로 그 특성이 살씹히를 생존자로 만들었습니다. 살씹히는 두 해살 잎풀입니다. 첫 해에는 잔디 같은 잎이 로제트 모양으로 자라고 식용 뿌리가 발달합니다. 둘째 해에는 보라색 꽃이 핀 키 큰 꽃줄기를 올리는데 거대한 민들레처럼 보입니다. 이 꽃들은 민들레 씨앗처럼 크고 푹신한 솜털 모양의 씨앗 머리가 됩니다. 바람이 이를 낚아채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살씹히가 정원에 자리를 잡으면 무기한으로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다시 심을 필요 없이 자생적으로 자라난 것들에서
뿌리를 수확하면 됩니다. 뿌리는 겨울 내내 땅 속에 두었다가 이른 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살씹히는 모든 것이 잠든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틸로와 그라운드 체리는 모두 꽈리 속에 속하는 친척 식물입니다. 둘 다 씨 뿌리기의 달인들이죠. 토마틸로는 그린 살사의 베이스가 됩니다. 열매는 종이 같은 껍질 안에서 자라며 익으면 껍질이 벌어집니다. 열매가 워낙 많이 열려 다 수확하지 못하면 열매가 떨어져 썩고 그 안에 씨앗들이 이듬해 봄에 발아합니다. 토마틸로 한 그루는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하나마다 수십 개의 씨앗이 들어있죠.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안에 정원 구석구석에서 토마틸로가 싹 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식물은 거의 침입종처럼 번질 수 있으니 그 작은 열매를 아주 많이 먹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체리는 더 작고 달콤합니다. 파인애플 맛이 나는 방울토마토 같은 맛입니다. 이들 역시 공격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열매가 껍질째 땅에 떨어지는데 이 껍질이 겨울 동안 씨앗을 보호해 줍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그라운드 체리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식물 모두 가지과에 속하며 이는 아주 다양한 환경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방으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열기에 강하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가뭄도 잘 견딥니다. 한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토마틸로와 그라운드 체리가 서로 교잡되어 가끔 이상한 혼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혼종들도 먹을 수는 있지만 부모 식물과 똑같은 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초이 다체는 짙은 녹색의 숟가락 모양 잎이 아름다운 로제트 형상을 이루는 중국 배추의 일종입니다. 기를 수 있는 채소 중 추위에 가장 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심한 서리는 물론 가벼운 눈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맛은 순하고 약간 겨자 맛이 나는데 루콜라보다는 덜 강하지만 상추보다는 흥미롭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볶음, 국, 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타초이는 꽃대를 올리고 높은 줄기에 노란 꽃을 피웁니다. 이 꽃도 먹을 수 있는데 순한 브로콜리 같은 맛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꽃은 씨꼬투리가 되고 씨앗이 떨어집니다. 타초이는 서늘한 날씨에 쉽게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많은 기후에서 가을에 발아하여 어린 식물 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급격히 성장합니다. 정원의 다른 식물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수확을 할 수 있죠. 미즈나 청경채, 겨자채 같은 다른 아시아 채소들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열기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대를 올립니다. 모두 엄청난 양의 씨앗을 생산하며 그대로 두면 모두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이 채소들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발아에서 수확까지 30일에서 4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채소보다 빠르죠. 그리고 스스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다시 심지 않고도 연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원예 잡지에서 보는 그런 채소들이 아닙니다. 깔끔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으며 단정한 상자 텃밭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 주는 것을 잊었을 때, 날씨가 가혹해졌을 때, 혹은 그저 정원을 돌볼 시간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수확물을 내어줄 식물들입니다. 한 번만 심고 씨를 맺게 둔 뒤 한 발 물러나 지켜보세요. 몇 년 뒤면 스스로 굴러가는 정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에 맞서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좀비 식물에 대한 이번 탐험이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역사와 비밀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저희 정원 시리즈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